그날 김정은이 눈물을 흘렸을 뿐인데 전 세계가 경악했어요. 검은 화강암 벽 앞에서 흐느끼는 독재자를 받고 800명의 이름이 새겨진 추모비를 목격했고,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죠. 전 그냥 평양특파원으로 취재하러 갔을 뿐인데요. 이건 연출이야. 가짜야. 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엔 북한군 전사자 규모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알았죠. 이 눈물 한 방울이 한 나라의 운명을 보여준다는 걸. 숨겨진 부상병들이 후문으로 실려 들어오고 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고, 쇼이구가 가져온 건 공병 파견이 아니라 총알바지 요청이었어요. 1200km의 끝없는 전선에서 북한 청년들이 소모되고 있었고, 형제의 나라였던 우크라이나에서 총을 겨누며 민심이 흔들렸고, 돌아올 거라던 약속은 거짓이었죠. 푸틴이 진짜 원했던 건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어요. 김정은은 디딤돌에 불과했고 결국 혼자 추락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들어보실래요? 본론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그건 유튜브 소통 문화의 청량제입니다. 저는 평양특파원으로 근무하며 많은 것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충격적이었죠. 김정은이 추모의 벽 앞에서 보인 눈물 말입니다. 그날 아침 일찍 취재진들이 모였어요. 갑작스럽게 잡힌 일정이었죠. 최고 지도자가 특별한 발표를 한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평양 시내 한복판에 새로 세워진 검은 화강암 벽 앞으로 안내받았어요. 벽면에는 수백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황금색 글씨로요. 하나하나 읽어보니 모두 군 계급이 붙어 있었죠. 중위, 대위, 소령. 이상하게도 장교 계급이 유난히 많았어요. 왜 이렇게 고급 장교들이 많지? 저는 속으로 의문을 가졌습니다. 일반적인 전투라면 병사들의 희생이 더 클 텐데 말이죠. 김정은이 나타났습니다. 검은 정장에 엄숙한 표정이었어요. 그는 벽 앞에 놓인 하얀 국화 꽃다발을 천천히 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었죠. 동지들이여. 김정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말로요. 카메라가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했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었거든요. 우리의 용감한 전사들이 조국을 위해, 인민을 위해 목숨을 바쳤습니다. 전사자 유족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대부분 나이든 부모들이었죠. 어떤 어머니는 아들의 사진을 가슴에 꽉 안고 흐느꼈습니다. 아버지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었지만 떨리는 주먹이 그의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김정은은 한 명씩 악수를 나누며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카메라는 이 모든 장면을 담았죠. 지도자의 눈물, 유족의 슬픔, 그리고 추모의 벽.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너무 완벽했어요. 마치 연출된 것 같았죠. 김정은의 눈물도, 유족들의 배치도, 심지어 꽃다발을 놓는 시점까지도요. 이게 정말 진정한 애도일까? 행사가 끝난 후 저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추모의 벽에 새겨진 이름들을 세어보니 약 800명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죠. 대부분이 장교급이었다는 겁니다. 보통 전투에서는 일반 병사들의 희생이 더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중위 이상 장교가 전체의 70%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의미했죠. 실제 전사자 수가 훨씬 많거나 아니면 일반 병사들의 죽음은 아예 기록하지 않았거나요. 그날 밤 저는 북한군 내부 소식통과 만났습니다. 그는 긴장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기자님, 실제로는 훨씬 많습니다. 저 벽에 새겨진 건 극히 일부에 불과해요. 얼마나 많은데요?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매주 검은 봉투들이 도착하고 있습니다. 끝이 없어요. 김정은의 눈물이 진짜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국민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체제를 지키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죠. 지도자의 눈물로 민심의 동요를 잠재우려는 계산된 연출 말입니다. 추모의 벽 앞에서 본 그 장면은 저에게 큰 충격을 주었어요. 북한이라는 국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이었거든요. 지도자의 눈물이 체제를 지탱하는 마지막 도구가 되어버린 현실이 너무나 슬펐습니다. 추모식 이후 며칠 동안 저는 계속 의문에 사로잡혔습니다. 정말로 800명이 전부일까요? 그래서 더 깊이 파보기로 했어요. 평양의 한 군병원 근처에서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새벽 5시쯤이었어요. 검은 승합차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그 안에서 사람들이 내리고 있었는데 모두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목발을 짚고 있거나 팔을 붕대로 감고 있거나 심지어 휠체어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부상병들이었습니다. 저 사람들은 어디서 온 걸까? 저는 멀리서 지켜봤어요. 의료진들이 황급히 나와서 부상병들을 병원 안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후문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정문이 아니라 말이죠. 며칠 후 병원 관계자와 만날 기회가 있었습니다. 술자리에서 우연히 나온 얘기였어요. 요즘 힘들어요. 환자가 너무 많아서 말이죠. 어떤 환자들이요? 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젊은 군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상한 건 가족들이 면회를 못 온다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북한이 부상병들을 철저히 숨기고 있다는 걸요. 죽은 자는 영웅으로 추모하지만 산자는 감춥니다. 특히 장애를 입은 병사들은 더욱 그랬죠. 저는 용기를 내어 물어봤습니다. 혹시 우크라이나에서 온 환자들인가요? 의사는 깜짝 놀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기자님, 그런 질문은 하지 마세요. 저희도 모르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의 표정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평양 외곽의 한 재활원을 찾았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산업재해 환자들을 위한 시설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담장 너머로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젊은 남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재활훈련을 받고 있었어요. 의족을 차거나 의수를 착용한 채로요. 저건 산업재해가 아니야. 확신했습니다. 저들은 전쟁터에서 돌아온 부상병들이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그들의 가족들도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한 어머니를 만났는데 아들이 특수임무를 수행 중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돌아오는지도 모르겠어요. 편지도 안 와요. 그 어머니의 아들은 사실 다리를 잃고 재활원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족에게는 알리지 않았죠. 북한 당국이 철저히 비밀로 붙이고 있었거든요. 왜 이렇게 숨기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부상병들의 존재 자체가 전쟁의 참혹함을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특히 젊은 군인들이 장애를 입고 돌아온다면 민심이 동요할 수밖에 없죠. 북한에는 보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한 사람을 돌보는 제도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파병과 관련해서는 이런 보훈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어요. 한 재활원 직원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부상을 당한 적도 없고 전쟁에 간 적도 없습니다. 그저 사라진 사람들이죠. 그날 밤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추모의 벽에 이름이 새겨진 800명의 전사자들. 그리고 어둠 속에 숨겨진 수천 명의 부상병들. 저희들의 가족들은 진실을 모른 채 기다리고 있었어요. 숨기려 해도 사라지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북한 정권이 아무리 감추려 해도 전쟁의 상흔은 계속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흔들이 결국 체제를 흔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어요. 2024년 7월 평양에 중대한 손님이 도착했습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이었죠. 저는 그날을 생생히 기억해요. 순안공항에는 이른 아침부터 경비가 삼엄했습니다. 러시아 국기와 북한 국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죠. 쇼이구가 내린 비행기는 러시아 공군의 특별기였어요. 김정은이 직접 공항에 나와 맞이했습니다. 이례적인 일이었죠. 보통은 부총리급이 공항 영접을 담당하거든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있구나. 직감했습니다. 쇼이구는 건장한 체격에 카리스마 있는 인상이었어요. 그는 김정은과 악수하며 러시아어로 뭔가 말했습니다. 통역관이 귓속말로 전했죠. 형제의 우정이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의 표정에서 다른 걸 읽었어요. 이건 단순한 외교적 수사가 아니었죠. 다음 날 공식 회담이 열렸습니다. 만수대 영빈관에서였어요. 기자들에게는 모두 사전 검열을 거친 내용만 공개되었습니다. 양국 간 건설 분야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북한의 우수한 기술 인력을 러시아 재건 사업에 파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공병 분야의 전문성을 활용할 예정이다. 언론에 나온 건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경제협력 같았죠. 하지만 저는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날 저녁 북한군 관계자와 만날 수 있었어요.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공병. 웃기는 소리지. 진짜는 따로 있어. 무슨 뜻이에요? 러시아 놈들이 원하는 건 공병이 아니라 보병이야. 총알바지 말이지. 충격이었습니다. 공개된 내용과 전혀 다른 얘기였거든요. 며칠 후 저는 더 구체적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러시아군 내부 소식통을 통해서였어요. 실제로 쇼이구가 요청한 건 쿠르스크 전선 투입 가능한 전투 부대였다는 겁니다. 쿠르스크는 러시아 남부의 도시예요. 우크라이나군이 기습 공격을 감행한 곳이죠. 러시아군은 예상치 못한 타격을 받았고 급하게 병력이 필요했습니다. 북한군 1만 명을 즉시 파견해달라. 이게 쇼이구의 실제 요청이었어요. 공병이나 재건 부대가 아니라 실전 투입 가능한 정예 병력 말입니다. 김정은은 고민했을 겁니다. 1만 명은 작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북한군 전체 규모를 생각하면 상당한 규모였죠. 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러시아는 북한의 유일한 대형 후원국이었거든요. 중국과의 관계가 미묘한 상황에서 러시아마저 등을 돌리면 북한은 완전히 고립될 수 있었습니다. 회담 마지막 날, 저는 쇼이구의 표정을 유심히 봤어요. 만족스러워 보였습니다. 원하는 걸 얻었다는 표정이었죠. 반면 김정은은 복잡해 보였어요. 뭔가 큰 결정을 내린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후회와 걱정이 섞인 듯한 느낌이었죠. 공항에서 쇼이구가 떠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의 가방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어있었어요. 아마 파병 관련 세부 계획서였을 겁니다. 김정은은 배웅을 나왔지만 전날과는 달리 표정이 어두웠어요. 악수를 나누며 뭔가 말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서 들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북한군 부대의 특별훈련이 시작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어요. 그리고 한 달 뒤 첫 번째 북한군 부대가 러시아로 떠났습니다. 그들은 재건 부대라는 명목으로 출발했어요. 하지만 실제 목적지는 쿠르스크 전선이었죠. 건설이 아니라 전쟁터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쇼이구의 방문은 겉으로는 평범한 외교 행사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북한 청년들의 운명을 바꾼 결정적 순간이었습니다. 건설이 아니라 전쟁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쿠르스크 전선의 실상을 알게 된 건 북한군 파병 한 달 후였습니다. 러시아군 장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였죠. 한국 기자시죠? 북한군 얘기 좀 할까요? 그는 피곤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전선에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도 놀랐어요. 북한군이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거든요. 얼마나 많이 왔는데요? 처음엔 1만 명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2만 명을 넘었을 거예요. 충격적인 숫자였습니다. 애초 계획보다 2배가 늘어난 셈이었죠. 그는 지도를 펼쳐 보였습니다. 쿠르스크 지역 전선이 표시된 지도였어요. 보세요. 여기가 새로 생긴 전선입니다. 길이가 1200km예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200km면 한국의 휴전선 길이의 5배가 넘는 거였거든요. 이렇게 긴 전선을 어떻게 방어하죠? 그게 문제예요.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북한군이 필요한 거죠. 러시아군 장교는 솔직했어요. 북한군 없이는 이 긴 전선을 지킬 수 없다는 거였죠. 북한군들 어때요? 전투력은? 복잡해요. 의지는 강해요. 하지만 현대전 경험이 없죠. 장비도 낙후되어 있고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소모품 같은 느낌이에요. 계속 투입하고 계속 손실이 나고 그러면 또 투입하고. 소모품. 그 단어가 가슴에 와닿았어요. 북한의 젊은 병사들이 소모품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이었죠. 손실률은 어느 정도예요? 정확한 숫자는 말할 수 없어요. 하지만 높습니다. 매우 높아요. 며칠 후 저는 우크라이나 측 소식통과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북한군들은 용감해요. 하지만 전술이 구식이에요. 1950년대 방식으로 싸우고 있어요. 우크라이나군 장교가 말했습니다. 드론 공격에 대응하는 법을 모르고 현대 통신장비 사용법도 서툴러요. 그래서 손실이 클 수밖에 없죠. 더 충격적인 건 다음 얘기였어요. 러시아군이 북한군을 어떻게 쓰는지 아세요? 먼저 북한군을 보내서 우리 화력을 확인해요.
그 다음에 러시아군이 본격적으로 공격하죠. 미끼 역할을 한다는 뜻이었어요. 북한군을 먼저 내보내서 우크라이나군의 위치와 화력을 파악한 다음 러시아군이 공격한다는 거였죠. 전선의 길이는 계속 늘어나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군이 반격을 가하면 러시아군은 새로운 방어선을 구축해야 했습니다. 그때마다 북한군이 투입되었죠. 언제까지 계속될 것 같아요? 러시아군 장교에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우크라이나가 포기할 때까지. 아니면 우리가 지칠 때까지.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문제는 이 전쟁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선은 계속 늘어나고 병력 수요도 끝이 없어요. 실제로 북한은 추가 파병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매달 새로운 부대가 러시아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정예부대였지만 점점 젊은 신병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 DMZ의 5배 규모인 1200km. 그 끝없는 전선에서 북한 청년들이 소모되고 있었어요. 마치 거대한 고기 분쇄기에 들어가는 것처럼요. 전쟁의 톱니바퀴로 전락한 북한군. 그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명령에 따라 전선으로 나가고 싸우고 죽어가는 것뿐이었죠. 끝이 없는 전선, 끝이 없는 희생. 이것이 북한이 마주한 현실이었습니다. 평양 시민들의 반응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건 파병 발표 후 2달째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국제지원 임무라고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시장에서 만난 한 아주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요? 그곳은 우리에게 형제나라였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우크라이나는 특별한 의미였어요. 소련 시절부터 형제국으로 여겨왔거든요. 많은 북한 학생들이 우크라이나에 유학을 갔고 기술 협력도 활발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키예프에서 공부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총을 들고 간다니. 그 아주머니의 목소리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어요. 혼란과 슬픔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군대에 간다고 했을 때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2년만 버티면 돌아온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파병 3개월 만에 전사 통지가 날아왔어요. 보상금을 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흐느꼈습니다. 돈으로 우리 명호를 되살릴 수 있나요? 우리는 이제 누구를 위해 살아야 하죠? 한국과 달리 북한은 대부분 한자녀 가정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외아들을 잃는다는 건 그 가정의 완전한 붕괴를 의미했어요. 더 가슴 아픈 건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청년들이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때를 이을 수 없게 된 거죠. 우리 집안은 여기서 끝이에요. 한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도 우크라이나에서 전사했어요. 5대째 이어온 집안인데 이제 끝입니다. 누구를 원망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가정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매주 새로운 전사 소식이 들려왔고 그때마다 한 가정씩 무너져 갔습니다. 젊은 부부들 사이에서는 다른 반응도 나타났어요. 결혼을 미루는 커플들이 늘어났습니다. 지금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도 군대에 가야 해요. 한 20대 여성이 말했습니다. 차라리 이 상황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어요. 북한 당국이 이런 민심 동요를 강력하게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불만을 표시하는 건 반국가 행위라면서 감시를 강화했어요. 전사자 가족들에게도 조용히 하라는 압력을 가했습니다. 한 전사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애도도 마음대로 못해요. 너무 슬퍼하면 동요를 조성한다고 해서 감시 대상이 돼요. 슬픔조차 통제받는 상황이었습니다. 더욱 아이러니한 건 보상금 문제였어요. 정부에서는 전사자 가족에게 상당한 보상금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달랐죠. 돈을 받기까지 몇 달씩 걸려요. 그것도 약속한 금액의 절반도 안 돼요. 한 전사자 아버지가 분노했습니다. 아들 목숨값이 고작 이거라는 거예요? 모독이에요. 보상금으로는 메울 수 없는 한 가정의 붕괴. 이게 북한이 직면한 현실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민심의 균열은 더 커졌어요. 특히 젊은 층에서 반발이 심했습니다. 자신들이 언제 징집될지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이었죠.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전쟁에 가야 해요? 한 대학생이 친구들과의 대화에서 말했다고 해요. 물론 이런 말은 공개적으로 할 수 없었지만 속마음은 그랬습니다.
북한 사회 전체가 서서히 흔들리고 있었어요. 우크라이나는 적국이 아니라 형제국이었는데 그곳에서 북한 청년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던 거죠. 전쟁이 끝나면 우리 아들들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어요.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러시아 소식통을 통해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북한군들이 설령 전쟁에서 살아남아도 북한으로 돌아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거였습니다. 왜 그런가요? 제가 물었을 때 러시아 관계자는 이렇게 답했어요.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러시아의 실상을, 서방의 기술을, 그리고 자유로운 정보를 말이에요. 북한군 병사들은 러시아에서 처음으로 인터넷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으로 검열되지 않은 뉴스를 봤어요. 처음으로 북한 밖의 세계가 어떤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병사들을 다시 북한으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체제의 위협이 되겠죠. 맞는 말이었어요. 바깥 세상을 본 병사들이 북한으로 돌아가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계획도 있었어요. 러시아는 전쟁이 끝난 후에도 북한군을 건설부대로 활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시베리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입할 예정이에요. 최소 10년은 더 러시아에 있어야 할 겁니다. 10년. 그들이 20대에 러시아에 왔다면 30대가 되어서야 고향을 볼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그것도 만약 돌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한 탈북자와 만났을 때 더 자세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어요. 북한에서는 해외작전부대라는 게 있어요. 한번 해외에 나가면 거의 돌아오지 않는 부대죠. 왜 그런가요? 체제 보안 때문이에요. 바깥 세상을 본 사람들은 위험 요소로 분류돼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조국을 위해 싸웠지만 그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갈 수 없게 된 거죠. 더 비극적인 건 가족들이 이 사실을 모른다는 점이었어요. 북한 당국은 전쟁이 끝나면 영웅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영 이별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한 어머니를 다시 만났을 때 그녀는 여전히 아들의 귀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철수가 편지를 보냈어요. 곧 임무가 끝나서 돌아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편지는 검열을 거친 것이었습니다. 실제 상황과는 달랐죠.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에는 이미 북한 노동자들이 수만 명 일하고 있었어요. 벌목, 광산, 건설 현장에서 말이죠. 그들 중 상당수가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파병 병사들도 결국 그런 운명이 될 거예요. 러시아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전쟁은 끝나지만 파병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정말로 그랬어요.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재건이라는 명목으로 북한 인력을 계속 요구했습니다. 전투부대는 건설부대로 재편성되어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 복구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었어요. 명목상으로는 재건 지원이지만 실제로는 무기한 체류죠. 한 북한군 출신 탈북자가 말했습니다. 한번 나가면 정말 돌아오기 어려워요. 저도 10년 만에 겨우 탈출했거든요. 가족들은 계속 기다릴 것입니다. 아들이, 남편이, 아버지가 돌아오기를.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영영 고향 땅을 밟지 못할 가능성이 높았어요. 끝난 전쟁, 끝나지 않는 파병. 이것이 북한 파병의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푸틴의 진짜 속셈을 이해하게 된 건 모스크바에서였습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가와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서방 제재가 러시아 경제에 미친 타격이 상상 이상이에요. 그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러시아 GDP가 15% 이상 급락했고 주요 산업들이 마비 상태였어요. 특히 기술 부문이 심각해요. 반도체, 정밀 기계, 첨단 소재. 모든 게 서방 의존이었거든요. 푸틴은 이 위기를 동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과의 관계 강화를 통해서 말이죠. 중국과 인도가 가장 큰 목표였어요. 하지만 전문가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중국은 너무 크고 강해요. 러시아가 주도권을 잡기 어렵죠. 인도도 마찬가지고요. 실제로 중국은 러시아와의 거래에서 항상 유리한 조건을 요구했어요. 석유와 가스도 시장가보다 훨씬 싼 값에 사가려 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러시아가 약자예요. 급한 쪽이 러시아니까 가격도 중국이 정하는 거죠. 인도도 비슷했어요. 러시아 무기를 대량 구매하면서도 기술 이전을 요구했고 자국 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일본은 어떤가요? 제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일본은 미국과 너무 가까워요.
제재에 동참하고 있어서 접근이 어렵죠. 그렇다면 남은 선택지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이 가장 이상적인 파트너예요. 기술력도 뛰어나고 경제 규모도 크고 러시아와 지리적으로도 가깝죠. 러시아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한국 카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다고 해요. 한국의 반도체, 조선, 자동차 기술이 필요해요. 그리고 한국은 에너지 수입국이니까 윈윈 할 수 있죠.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한국은 미국의 동맹국이었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래서 북한을 이용하는 거예요.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북한을 통해 한국을 압박하고 동시에 북한 문제 해결의 중재자 역할을 하려는 거죠. 푸틴의 계산은 이랬어요. 북한을 러시아 편으로 완전히 끌어들인 다음 한국에게 북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러시아와 손잡아야 한다고 압박하는 것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푸틴은 분명히 한국에 손을 내밀 거예요. 북한을 달래려면 우리와 협력하라고 말이죠. 실제로 러시아 내부에서는 한국과의 경제 협력 시나리오가 여러 개 만들어져 있었어요. 에너지 협력, 기술 이전, 인프라 건설. 구체적인 계획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한국이 응할지 의문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푸틴은 자신이 있어 보였어요. 북한 카드를 적절히 활용하면 한국을 설득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건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중국은 러시아가 한국과 가까워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동북아시아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줄어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도 북한에 압력을 넣고 있어요. 러시아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요. 복잡한 삼각관계였습니다. 러시아는 한국을 원했고 중국은 그것을 견제했고 북한은 그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했어요. 결국 진짜 파트너는 북한이 아니라 한국이었던 거죠. 전문가의 말이 핵심이었어요. 푸틴이 북한에 투자하는 것도 결국 한국을 얻기 위한 수단이었다는 겁니다. 북한은 이 사실을 알고 있을까요? 아마 김정은도 어느 정도는 눈치챘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러시아라도 붙잡고 있어야 체제를 유지할 수 있었거든요. 푸틴의 동쪽 배팅. 그 최종 목표는 한국이었고 북한은 그저 디딤돌에 불과했습니다. 전쟁의 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지쳐 있었고 협상 테이블에 앉을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북한에게는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러시아 외교관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전쟁이 끝나면 북한은 더 이상 필요 없어요. 차가운 현실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는 혈맹 관계를 강조했지만 평화가 오면 달라진다는 거였죠. 그럼 북한군들은 어떻게 되나요? 계속 러시아에 남겠죠. 재건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에요. 하지만 정치적 발언권은 없을 거예요. 북한은 전쟁 중에만 유용한 파트너였습니다. 평화 시대에는 오히려 짐이 될 수 있었어요. 더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어요. 푸틴이 이미 한국과의 비밀 접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제3국을 통해서 한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냈어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협력하자는 내용이었죠. 러시아의 진짜 속셈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북한을 이용해서 한국을 끌어들이려는 계획이었습니다. 평양에서 김정은의 표정을 다시 봤을 때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자신감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통이 조용히 말했어요. 최고 지도자께서 요즘 많이 고민하고 계세요. 러시아가 생각보다 믿을 만한 동반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으신 것 같아요. 실제로 러시아로부터 약속받은 것들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어요. 첨단 무기 기술 이전도 경제 지원도 당초 약속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러시아는 우리를 이용만 했어요. 한북한 관료가 분노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을 전쟁터에 보내놓고 정작 대가는 제대로 주지 않았어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국내 상황이었어요. 전사자 가족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었고 일반 주민들도 정부 정책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왜 남의 나라 전쟁에 개입해야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 평양 시민이 말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 아이들만 죽었잖아요. 김정은은 체제 결속을 위해 다시 추모 행사를 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반응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에서 의구심을 읽을 수 있었어요. 지도자의 눈물이 진짜일까? 우리를 위한 눈물일까? 자신을 위한 눈물일까?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이런 의문이 퍼지고 있었어요. 러시아와의 관계도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필요한 파트너였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중국도 불편해해요. 북한이 러시아에 너무 기운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교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결국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 사이에서 애매한 위치가 되었어요. 한국과의 관계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우크라이나 파병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최악의 상태였어요. 통일에 대한 희망도 더욱 멀어졌습니다. 우리가 뭘 얻었죠? 한북한 주민이 한탄했습니다. 젊은이들만 잃었고 국제적으로는 더 고립되었어요. 북한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푸틴의 등에 올라탔다가 그대로 추락한 형국이었어요. 전쟁 중에는 중요한 파트너인 것처럼 보였지만 전쟁이 끝나니 버려진 카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김정은의 눈물은 결국 허상이었어요. 진정한 슬픔이 아니라 체제 유지를 위한 도구였죠. 하지만 그 눈물로는 무너진 민심을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손에 남은 건 전사자 명단과 흔들리는 체제뿐이었어요. 러시아의 약속들은 하나둘 지켜지지 않았고 북한은 더욱 깊은 고립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깨달았습니다. 강대국의 게임에서 약소국이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리고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은 항상 무고한 국민들이라는 사실을요. 푸틴만 믿고 설치다가 그대로 추락한 북한. 이것이 제가 목격한 충격적인 현실이었습니다.